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 엄마께서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고 네.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이미 꽉 찼습니다. 네, 사적 모임은 아니니까요. 사적 모임은 아니고 이게 같이 사는 가족은 허용되지만 네.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안 수가 되잖아요. 없는 이미 네. 만수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타는 차가 카니발입니다. 아, 좋은 차네요. 9인승. 그렇죠. 9인승. 좋은 게 뭐냐면은 6명을 태우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이용할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5명이기 때문에 마네킹이라도 앉아야 되나 뭐 그런 욕을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한번 저기 한 3인을 태우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아. 1년 동안 떨면서 지냈습니다. 예. 예.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인데. 예. 근데 요즘에는 명절을 맞아서 6명을 태우고 버스 전용 차로를 타면은 그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자격이 부여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6인이 같이 타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안 섞여 있으면 이거 바로 범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4명만 태우고 간다. 그것도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카니발의 다 고민이네요. 네. 다 잡는다는 카니발의- 소문이 있었어요. 카니발의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카니발의 딜레마.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심희전 평론가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부침개를 직접 구워서 아이고, 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라고 아. 훈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 명절 이렇게 보내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명절 모습들이 조금씩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친정은 아들들만 출동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각자 집에 있고요. 근데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 남동생 둘이서 열심히 부침개를 뒤집어서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전 못 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아들들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기대가 그래요. 됩니다. 김엄마께서는 굉장히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요리요? 네. 요리는 그냥 뭐 설거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귀한 몸이시군요. 왜냐면은 네. 초기에 몸매 보여드려가지고 작전을? 이 사람은 부엌이 오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이런 거죠. 당신이 해 그랬는데 설거지 했다고 해서 다시 가봤더니 수세미 엉망 거품 튀어 있고 행절 하나 벌려져 있고 주변 일에서 어차피 내가 뒷정리할 거 내가 할게라고 하는 거. 그릇 몇 개 깨면 사실 비싼 그릇 몇 개 깨면 안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노하우를 한 3~4명밖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오늘 꿀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남성분들께. 예.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면 됩니다. 아니 믿을 수 없게 한다고 뭐 이혼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설거지 못한다고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식기세척기를 사겠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예. 실제로 식기세척기가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집에서 밥을 다 해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삼시세끼를 다 차려야 되니까 설거지하는데도 시간 꽤 걸립니다 보니까. 그럼요. 예. 이게 돌아서면 밥 먹고 설거지 한 것도 또 돌아서면 밥 먹고 설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하고 음. 밥 먹고 돌아서서 한 계속 그 좁은 그쵸. 한 평의 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그래.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설거지를 한 번 했는데 너무 그 거품이 튄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네. 하나를 하는데만 5분 걸리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시키지 않습니다. 비키라고. 섬세한 공정을 연출하시는구나. 예. 두 번 다시 딴소리 못 나오게 아주 입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올 설 명절에는 보통 이제 만나시면 정치 얘기도 하고 선거 얘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네네. 올해는 아예 그게 전혀 이게 없는.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 어르신들이. 민주당 쪽은 아니었다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출마하고 나가서 사고 한번 치고 돌아와서는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래요. 크게 예. 한번 사고를 쳤더니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 예. 젊은 세대들이 이번 명절에 라떼를 마시지 않았다고. 라떼를 마시지 않았다면서 라떼와 안물 안궁 세대에 늘 부딪힘이 있었는데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데 라떼는 말이야 맨날 이래서 그 두 세대가 참 힘들었는데 올해는 라떼를 마시지 않았다면서 예. 좋아했다는. 참 돌이켜보니까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93학번 아니겠습니까? 네. 복학하고 돌아온 때가 이제 96년 3학년으로 돌아왔는데 좀 돌이켜보니까 96학번, 97학번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라떼를 퍼먹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야상 잠바 이런 거 계속 입고 다니시고 뭐 깔깔 입고 그 정도는 아니신 거죠? 야상 잠바 쪽팔리게 그게 뭡니까? 어머.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익근무요원이었기 때문에 군복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용산에 가가지고 근데 또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 되니까 아, 네. 용산 가가지고 저 특전사 걸로 해서 입었더니 대우가 달라집니다 보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예. 그래요. 그런 노하우가. 저희 딸이 갑자기 아빠 삼촌이 그러는데 아빠는 군대를 출퇴근했다는데 진짜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운전하면서 아빠가 제일 힘들었어. 제일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예. 제가 저 주민등록지를 지역 근무 때문에 강원도 속초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서울 같은 데서 이제 예비군 훈련, 뭐 동원 갔다 오면 힘들어요. 워낙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강원도 속초에서 예비군 훈련 받다 보면은 네.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연출되고 정말 가족. 얼마나 사람들이 정겨운지 몰라요. 정말. 네. 거기 많은 형님들을 거기서 또 알게 됐고 예비군 조교들이 극한 직업이더만 거기는. 그래요? 수도권은 워낙 상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예비군 조교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시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구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제대하셨으니까. 이쪽은 특히 저 우리 강원도 속초나 이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달리 네. 일단 새로운 질서가 또 그 안에서 꿈틀댑니다. 그렇군요. 네. 군 계급으로도 말할 수 없고 위계로도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면 동네에 나와서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담이었고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가. 제가 사실 좀 굉장히 민망한 모습을 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봤는데 어떤 남성분이 막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들한테 휘파람 불고 막 이러는 거야. 예비군 훈련을 와서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경계선 너머로 네.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교사라고. 아니 근데 그 옷만 입으면 그게 그렇게 해줘. 옷만 입으면 다 이제 너무 무섭네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그렇지. 교사인데. 군복이 사람을 바꾼다 이런 이게 얘기가. 모두 다 우리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모두. 어떻게 예. 그런 지금 자아를 깜짝 놀랐어요, 잃어버리게끔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예, 요즘에 그러지 않겠죠. 2000년 얘기입니다. 2000년. 네, 지금 너무 벌써 오래. 저희가 라떼를 했네요. 저희 그때 때는 많이 태어난 겪었는데. 애들이 지금 군대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 그 시대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저희 광고. 광고. 네. 자, 지금 저희가 이 아름다운 커피잔에다가 네. 어머. 들어가 있는 게 색깔은 커피색입니다만은 네. 뭔가 이렇게 얼기설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견과류.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이거 한 잔 마셔봐도 되나요? 김호곤 원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친합니다. 양반이 만든 쌍화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꿀물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김용민닷컴에서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먹어보고 좋아서. 오, 너무 맛있다. 어머. 이 쌍화가 예. 쌍쌍 파티 할 때 쌍, 그리고 화는 화목하다 할 때 화. 서로 합치다, 서로 짝이 되다 이런 뜻의 쌍화입니다. 쌍화차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예,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는 의미로도 있는 건데 기력을 보충하고 피로 회복을 다스리는 처방에 의해서 숙지황, 당귀, 천궁, 작약, 계피, 감초, 황기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달인 차입니다. 오. 김호곤 원장의 진한 쌍화차는 본연의 7가지 한약재에다가 천연 벌꿀, 대추, 아몬드, 호박씨 등을 추가해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만든 쌍화차입니다. 네. 호박씨. 호박씨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호박씨를 이렇게 재료로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제가. 예. 자, 쌀쌀한 아침 저녁 이제 커피 대신에 건강하고 맛있는 쌍화차로 티타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커피는요, 뭐 한 잔 넣고 두 잔 넣고 석 잔 넣고 몸속에 예. 이게 거의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냉물을 먹는 것 같은. 그 커피공화국이라고 네. 사람들이 다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공화국이라고 옛날에 정재승 교수님 그냥 생각해보면 쓴 물에 불과한 건데 그걸 안 먹으면 이게 왠지 좀 그쵸. 뭔가 찌뿌드둥하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 네. 같고. 하루에 두세 잔 먹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대신에 이제 쌍화차로 드실 때가 됐어요. 티타임을 보내시려면 이제는 쌍화차로 하시되 김호곤 쌍화차로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설날을 맞아서 주변 어르신께 혹은 단체로 감사를 표하고 싶으신 분들께 김호곤 원장의 진한 쌍화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이게 저 한 상자 보시는 한 상자. 네. 요거 한 상자. 이제 인터넷 최저가가 39,800원, 한 오. 4만 원 돈 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32,800원. 오. 야, 이 비교 불가의
은하계 최저가. 은하계 최저가. 예.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판매사 사정으로 딱 2월까지만 판매되고 시즌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즌 종료. 영원히 안 파는 게 아니라 시즌 종료. 아 시즌 2가 또 있군요. 아니 올해 겨울에. 아, 그쵸.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이스 쌍화차는 안 됩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쌍화차는 이게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지. 네, 제가 이제 강원도 근무할 때 음. 친한 언니 옷가게 가면 그 언니가 꼭 쌍화차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고 아, 계란을 넣은 거. 네, 계란 넣으니까 이게 약간 든든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때 맛들여가지고 쌍화차 저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요.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뭐가 먹어봤는데 씹히는 게 좋더라고요. 저 그죠? 견과류를 좋아해서. 맞아요. 네. 인터넷 최저가는 이제 39,800원 그리고 김용민닷컴은 32,800원. 어디선가는 빵원 한 푼도 안 내고 김용옥은 쌍화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훔치는 겁니다. 훔치면 안 되고 네. 훔치면 안 되고. 네. 예. 김용민닷컴이 제일 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32,800원에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귀여우세요. 이렇게 잔 드신 모습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 어디 가서 커피 잔 받쳐주는 건 너무 오랜만에 저도 그죠? 네. 그지 아주 않습니까? 예쁘네요. 예, 이 잔에다가 이 받침을 받쳐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러니까 라떼는 그랬습니다. 라떼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곧 보궐선거가 있는데 요즘 부동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보고 서울시장 후보를 뽑겠다 뭐 이런 답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서울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1억 얼마 준다고요? 1억 1,700만 원까지. 1억 1,700만 원을 준다는 공약이 있어서 요거 좀 뜯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예. 예. 심민재 평론가. 예. 나경원 전 의원이고 그리고 예비 후보죠. 네. 예비 후보가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독립해서 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금액이 1억 1,700만 최대 원이다. 이제 뽑으면 그 정도 된다는 네, 그 거죠? 정도 된다라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문제는 그 당 안에서도 나경영이냐. 오신다는 그래서 네, 예, 엄청난 의원님 그랬죠.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 재원 마련이나 또는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뜯어보면 볼수록 더 이제 이상하다라는 식의 오신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현실성이 어떠한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게 지금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 시장에 나온 거예요. 네. 다른 그쵸. 도시가 아니라. 그렇다면 서울시에 맞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게 광양시에서 한번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 했던 네, 정책이군요. 대출이자 지원이 실제로 되고 있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관련한 비슷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들을 붙잡아 놔야 하는 사정이 있고 실제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정책의 목표 그대로 실제로 지원과 함께 이제 젊은 사람들을 광양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이제 주거 지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지원과 더불어서 인구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너지 있는 효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광양시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서울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미 집이 부족한 상태고 투기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혼부부와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서울시장이라는 이 자리는 내가 지금 내는 정책이 파편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주겠습니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이 과연 다른 정책과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낸 정책이 이 정책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예비 후보가 낸 정책은 서울시에서 이 주거 관련한 정책으로서 신혼부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주거 지원 정책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정책들은 이미 집값 상승을 어떻게 저해하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 없이 재개발, 재건축 다 그대로 진행하고 고도 제한이니 뭐니 다 그대로 진행하면서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을 실질적으로는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주겠다, 이자만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돌봄 정책이 돌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그리고 뭐 그게 시니어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한 정책이 다른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 분야가
딱 신혼부부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분야와도 확장돼서 연결돼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계를 잘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상호 나왔을 때 우리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 이 교육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이것을 뭐 강남에는 대학이 없는데 강북에는 대학이 많다. 그래서 이걸 강남 강북의 불균형 해소 정책과 연결시켜서 대학생들의 멘티멘토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거 정책이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가 낸 정책 안에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용인에 살다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서울로 이사 갈 거거든요. 서울로 몰리는 현상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서울로 번째로 들고요. 지금은 사실 경기도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서울로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낸 정책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다른 정책과 얼마나 연결시켜서 이걸 쓸 수 있느냐. 저는 사실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서울시 1년 예산의 100분의 1만 쓰면 이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서울시가 1년에 한 22조, 23조 되잖아요. 예. 정말 그게 이제 어디서 어떤 근거를 데이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100분의 1밖에 쓸 수 없는 거라면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년들이 빚쟁이로 청년 시절을 시작하고 있고 신혼부부도 빚쟁이가 되어서 빚으로 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정책이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서울시가 처한 다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네. 다른 정책과 연결이 되는가. 오히려 혹시 다른 주거 정책에 독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직면한 주거 문제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말 충분히 고민이 된 문제인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 집안에 곧 결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예, 집이 이제 정말 최대 관심사였어요. 다 그치. 막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신혼부부들은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가 한 2점 초반대 나와요. 2점 초반대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빌렸을 때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계속 이제 부담하는 금액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자 지원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상당히 많이 낮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많이 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이 없어요. 음? 집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집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집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전세자금 대출은 이미 청년들한테도 하고 있어서 사실 싱글로 있는 사람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월세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이익은 또 건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많이 돌아가는 당연하지.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문제들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부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영향이 있어서 전체적인 게 잡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구조 자체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자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애 낳는다고 4,500만 원 지원해준다고 누가 애를 낳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돈 얼마만 지원하면 아이를 다 낳을 것이다라는 너무 고민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현금성 지원을 해도 출생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언제든지 24시간 그 예전에 부산에 그런 곳 있던데요. 네.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뭐 6시간씩 4시간씩 잘라서 근무하시고 아이들을 언제든지 급하면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엄마들한테는 든든한 아 그럼 나 맡길 때가 있으면 아이를 낳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아이를 경력이 키우는 단절되니까. 자리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아이를 키워주는 돌봄 정책과 근로에 관련한 지원 정책 그리고 거주 정책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고 그냥 현금성으로 돈을만 줄게라고 하면 사실 20만 원 받아도 이 20만 원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 돌봄 도우미를 20만 원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 집에 첫째 낳았을 때 도와주시는 어머님들, 어머니 네.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습니다. 네. 예. 근데 운이 좋으면요 또 네. 너무 좋은 분 만나가지고 아이가 클 때까지 꼭 네.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그분을 정말 우연히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항상 전을 붙여주셨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분을 그게 잊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 근데 예. 저는 이제 다행히 시어머님이 서울에 사시니까 급하면 안 되면 어머니한테 갔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올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자면 지방에 계시고 친정 엄마도 지방에 계시니까 급하면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긴 거기도 아동수당하고 받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 돌봄에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음. 사실은 60대, 70대 어머님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예.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의 연결만 해줄 수 문제가 있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일단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낼 때 음. 앞으로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서울시장이 5년짜리라고 단순히 1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대선까지 때 한다고 음. 치면 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 플랫폼 자체가 바뀐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그 새로운 구조 자체를 구상한 다음에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책들이 지금 파편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일단 애들을 직장 다녀서 먹이는 것부터 문제예요. 지역사회에서 반찬 실력 있는 어머님들, 근데 가실 데 없어서 뜨개질만 하시는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어떤 먹거리 사업을 벌리고 그 먹거리 사업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어떤 식사 제공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일자리 정책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기본권 먹는 것과 관련한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것도 또 시니어 정책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작지만 어쨌든 수입이 좀 될 수 저는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돌보는 문제도 공적인 돌봄이 강화되는데 공적 돌봄에서도 예전에 김진애 의원이 말씀하셨나요? 네. 어떤 1인 가구가 다 돌봄을 필요한 시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면 아이 돌봄에서 서로를 돌보는 얼마든지 이걸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르신 돼가지고 아프면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서로 돌보는 플랫폼을 구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구상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정책들이 좀 맞물려서 가야 아이를 낳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낳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되게 파편적이에요. 육아 비용 지원, 아동수당 10만 원, 뭐 2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4,500만 원 준다고 아이 낳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500만 원, 4,500만 원씩을 모아서 사실 그게 이제 건물 짓고 사람 만들고 시스템 만들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는 사실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건 20만 원 뭐 이렇게 사실 20만 원 주는 거 통장에 들어왔다 바로 어린이집을 갔지 제가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고 계시지만 현금보다는 차곡차곡이라도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말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하자라는 대단히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다 파편적으로 존재해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 돌보는 거, 뭐 식사 힘든 사람 돌보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 이게 지금 다 되게 파편화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노는 사람과 손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렇지.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전체적인 안목을 가져야 이 정책이 이 정책과 연결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시너지가 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네, 예전에는 그런 공공에서 다 만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도 매칭 플랫폼을 앱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5, 60대, 뭐 70대 어르신들도 다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된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급하게는 만들어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에서 하게 되면 불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이를 보는 거에 있어서 엄마들이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예, 어려울 수 그런 있고.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공공의 감시만 예. 이제 구축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 지금 일은 넘으셨는데 자격증도 있으세요. 베이비시터 자격증. 예. 근데 집에 계세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어린이집 아이들 이제 돌보실 수 있거든요. 네. 식사 같은 것도 맞습니다. 많이 해보셨고. 예, 그러니까 금액을 많지 않아도 한 4시간씩만 잘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머님도 충분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일을 나가면 4시에 하는 아이를 제가 7시 반에 도착하기 전까지 3시간 반을 봐줄 사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게 제일 네. 필요해요, 사실은. 이 분들을 이 시간에 어떻게 투입시키느냐가 아주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것부터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이런 모든 것과 다 연결된 아주 중요한 지원인데 이건 사실 새로 사람을 뽑고 건물을 구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도 바로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을 2번 많이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신생아일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40%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선 첫 번째 아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거의 서비스와 그렇지. 같이 선생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20몇 명을 화장실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엄마한테 전화 와요. 엄마 나 똥 누러 가야 되는데 학교 화장실 못 가겠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학교로 갑니까? 엄마들 뛰어갑니다. 어쩔 수 아이고, 없어요. 야. 그러니까 1학년 때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 끝나요. 네. 초등학교는 또. 네. 그리고 12시 되면 끝나요. 어. 그럼 엄마가 오는 7시까지가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돌봄을 하면 되지 않냐는데 저는 운이 되게 좋았었는데 돌봄은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떨어지면 없어요. 학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교육비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아이는 이 학원 끝나고 2차 타고 태권도 학원 갔다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 갔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꼬마는 방과후 학교를 이제 돌봄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방과후 학교 석 달에 9만 원이에요. 한 과목 배우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근데 그 방과후 학교 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공백들이 엄마들은 너무 힘든데 그 공백을 메워줄 인력만 있다면 사실은 보통은 6시 퇴근하시니까 7시 정도까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원이라면 학원을 움직이는 동선만 체크를 해주셔도 사실 엄마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민생 정책은 남의 머리를 빌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예.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이 돼요. 체험을 해서 무슨 고충이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만 진짜 구석구석까지 빛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나경원 씨가 어떻습니까? 나경원 씨는 일생이 특혜 인생이에요. 지가 그런 고민하고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박근혜 씨를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단 1분도 1초도 노동자로서 살아본 역사가 없다는 아, 거죠. 월급 받으면 자기가 참아본. 더럽고 치사한 꼴 한 번 보지 않았고 또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는 직업이 한 몇 가지 되셨지? 아르바이트 한 20가지 해봤습니다. 그 정도를 해야 아르바이트 했다 할 수 있죠. 이래야 노동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우라 씨가 그분이 이제 홈쇼핑에서 굉장히 여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안정적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시니까 되게 좀 느긋한 엄마의 삶을 살았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40대 때 일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아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변기 위에서 앉아서 물어본 엄마들은 저 얘기를 다 공감하겠다. 잘 물어보. 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이 끝났는데 다시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게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가 아이고.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런 걸 냈어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손주 손주 수당. 돌봄 수당을 아니 그 주겠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렇게 뭐 퍼주기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이 선거 다가오니까 지들도 이거- 그렇게 하네? 이번엔 나경원 뭐 장난 후보는 아니에요. 뭐 노예 정책이다. 원내대표 시절에 이거는 노예 정책이다. 이거 예속의 정치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 노선을 전환하셔서 뭐 환영하는 바이긴 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가 조부모 1인당 20만 원씩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분명히 공공에서 줄 수 있다면 더 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조금 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어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신 거라면 이걸 좀 단순한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집에서의 돌봄 노동이 화폐로 교환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노동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가치 있는 노동들 하지만 화폐로 전환되지 않는 돌봄 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들을 보상하는 기본 소득에 관한 고민까지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확장시켜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 파편적인 정책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가 낼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양반도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역사가 없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플랫폼이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협동조합 체제를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음.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를 집에서 봐야겠다고 결정한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들에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절차들을 좀 손쉽게 해주고 대신에 자금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면 내 아이도 보면서 남의 아이도 보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비용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특별한 예를 들면 비용이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인프라가 아니어도 충분히 엄마들끼리 한 5분 정도가 협동조합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스타트업인 거잖아요. 네. 있는 데서 충분히 조합을 잘 하면 매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고민들이 사실 없어 보이고 이런 고민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걸 발전시켜야 될지까지 고민이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나경원 공약이 너무 터무니없는 건 뭐냐면은 신혼부부들한테 다 1억씩 준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서울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서울 것처럼. 집중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집을 산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들만 논합니다.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이 올라가면은 10년 동안 1억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가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주인만 행복한, 집주인만 나이스 외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고 이로써 서울은 집주인 왕국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날 네.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끼 상품인 거예요 한마디로. 야야야 서울로 와. 서울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서울이 말하자면은 집주인들의 왕국이 되는 거 아니겠니? 미끼 상품으로 1억씩 줄 테니까 와라 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또 낚였구나. 많은 분들이 또 낚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진영 평론가, 정치평론가 말씀은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은 대통령 같은 마인드여야 한다. 서울만의 행복과 서울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시정을 펴면은 안 된다. 서울시에서 펼친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 미칠 여파나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서울을 질적으로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서울만 잘 나가고 서울만 부강해지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나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 후보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 주변으로 인구들을 더 분산시키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 있는 정부들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살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죠. 다 서울 안에 있는 그 현안들을 서울에서 서로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얘기해봤자 주변 어느 정도, 경기도 정도 이렇게만 사실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까 의문이 드는 점도 사실이에요. 네. 지난번 김진애 의원 그 말씀하셨나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약간 러닝메이트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노선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집값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토지를 사실 90% 국유화되어 있어서 집을 짓는 거 자체가 집을 얻는 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이 이렇게 막 토지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가 인프라를 먼저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까지 가는 버스, 지하철 이게 편리한 상태에서 거기다 집을 지으니까 외곽에다 많이 지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철 타고 충분히 다닐 수 있으면 비싼 도심에 사는 것보다 조금 한가롭더라도 외곽에 사는 걸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용의가 있잖아요. 사실 광화문에서 용인까지 출퇴근하시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많죠. 예. 근데 불편하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간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경기도, 인천, 뭐 서울 이렇게는 약간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같이 뽑아야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저 우리 시민정 평론가는 20가지 알바 중에서 가장 좀 극한 직업이 뭐였어요? 영등포에서 전단지 알바 한 적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홍합 홍합요리 전문점. 전문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자를 시급이 다른 데보다 한 2,000원이 비싸서 어머.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고 꿀알바다 친구랑 생각하셨구나. 갔는데 모자가 이만한 거예요. 홍합이. 그래서 아, 홍합 모자였어 이게? 홍합 모자가 이만해서 와 친구랑 같이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인생에 진짜 100원도 공짜가 없다. 이만한 홍합 모자를 쓰고 그럼 2,000원이야. 네, 2,000원이 더 비싼 홍합 모자 이만한 걸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면 고개만 돌려도 옆 사람이 다 맞습니다. 그걸 다 피해서 난 디스코지 않았어요? 네, 몸 개그를 하면서 네.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큰 웃음 빅재미를 드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100원이라도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요즘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걸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별다방 다이어리는 뭐 이렇게 뭐 맞아요. 리워드 이렇게 모아야 네. 되잖아요. 5개에 500원. 예. 세 개에 3,000원. 뭐 이렇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별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네. 모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성비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현금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략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20대나 30대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지금 편의점 알바가 경쟁률이 8대1 이렇대요. 거기가 그래요? 지금 사실 되게 편의점 알바는 제가 이제 알바 경험으로는 시급이 딱 최저 시급이거든요. 네. 야간 뛰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제가 여성이었고 편의점 알바를 저녁에 하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만 하면 최저 시급이라서 좋은 시급이 아니어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급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시급이 최저 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대1의 경쟁률이라는 건 지금 알바 자리도 없어서 맞아요. 진짜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시절에 자기가 벌어서 자취비 내고 하는 분들은 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제일 시급이 낮아라고 생각했는데 8대1에서 떨어졌어요라고 하는 제 아는 동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돈 많이 줄게 나 찍어라는 식으로 공약을 내는 게 사실 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열하게 20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모욕감을 모욕이다. 주는 그러니까 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저 알바를 하고 있으면 4,500만 원이고 1억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쵸 모든 문제는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과연 정말 연결돼 있는 부분까지 다 보느냐를 봤을 때는 고민을 너무 안 한다라는 화가 나요. 네,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이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아유, 좀 들어요. 저는 정말 생계가 혹은 뭐 당장 등록금이 아쉬워서 알바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즐거워가지고 방송국에서 리포트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알바로는 저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알바, 아 산타클로스 시즌 알바는 시급이 좀 좋습니다. 시즌 알바. 그럼 풍채가 좀 이러니까 산타클로스 괜찮네요. 그렇지. 네. 많이 얘기한 건데 선물은 뭐 제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바인데 그 엄마들이 다 이제 자기 아 그렇죠. 아이들 네. 선물을 주는데 95년인가 96년인가 한 번은 딴 아이들은 모양만 봐도 이 선물의 내용을 알잖아요. 당시에 유명했던 뭐 캐릭터의 인형이라든지 뽀로로나 예, 뭐 뽀로로는 그때 안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마찬가지군요. 줬는데 그 다음에는 엄마 그냥 공책만 준 거야. 그 앞에서 뜯더니 막 땅을 내리치고 막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뭐 무슨 뭐 내가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아 이거 하나 잘라주시겠어요? 뿔을. 그랬는데 어떤 애는 야 엄마가 아주 명민하시대 봉투 현금을 주신 거예요. 와. 근데 애가 너무 나이스하게 아저씨 감사 이러면서 딱 돌아가더라고. 네. 난 알군요. 일찍 나. 아, 엄마라면은 아이가 유치원이에요. 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줘야 된다. 뭘 주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음. 예, 은근하게 예.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좀 된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전 주문을 딱 맞췄어요. 네. 그랬더니 전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네 마스크 요 거리 만드는 거를 하고 싶다 해서 아 올해는 싸게 먹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문을 딱 했는데 갑자기 오르고르 갖고 싶다고. 근데 그날 밤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뜯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해 중간중간 바꾸면 산타 아저씨 할아버지 바빠. 멀리서 그리고 출발하니까. 올해는 자가격리 있어서 미리 출발하셨단 말이지. 그렇죠. 이런 얘기에 근데 설득을 당해요 실제 아이들이. 그치? 엄마 친구들이 산타 할아버지 없대. 아유 걔들이 못 만나서 그래. 못 만나서 그래. 그 사실 그때 그 유치원 때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 장소에서 밥을 먹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만났어. 그다음 이제 다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뭐 애들 서너 명이 달려들더니 막 화를 내면서 산타 맞지? 산타 맞지? 이 아저씨 산타 우리한테 뻥을 쳤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야 나한테. 씩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니? 하면서. 연기력을. 예. 아, 근데 그쵸. 오늘 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 얘기하면서 음. 제가 4년 차거든요. 결혼 4년 차. 음. 제가 둘째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그 시기 지나면 못 네, 나요. 그러니까 둘째 낳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첫째를 낳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명절 때 갈굼을 당하셨을 것 같은 느낌. 네, 그쵸. 양가에서 전화로 정말요? 계속 둘째 언제 낳냐 세상에서 우리 첫째가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아이처럼 어. 둘째를 낳으라고 압박을 받았어요. 너네가 없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그쵸. 뭐 너 이런.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 겁니다. 제가 그러긴 했는데 예. 제가 둘째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호화스럽게 살지 못할까봐 또는 이 아이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못할까봐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둘째를 고민하는 이유는 정말 이 아이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정말 먹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배울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권리 그리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이 권리들 음.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할까봐거든요. 음. 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완전 지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달라지는 사회라면 아, 참.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이가 한 인간으로 자라는데 공공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기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부모의 어떤 맞아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소득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아서 음.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기본권이 내가 가진 경제적인 어떤 부의 차원에서 이 아이에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면 저는 둘째를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근데 참 저게 동감이 됐었던 게 저도 아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꼬마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걔를 낳고 2년 차, 3년 차쯤 되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를 더 낳을까? 라고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회사 일에 시달려가지고 제가 신민전 평론가한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닌 영상이 없어요. 집에서 찍은 영상은 다 머리가 바닥에 있고 머리를 중심으로 있어요. 헤드스핀 하는 애처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아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거의 탈진이 돼서 애를 거의 그냥 이렇게 방목하는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고민하다가 넘기고 나니까 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제가 친구들하고 하는 우픈 소리가 있어요. 첫째를 낳은 친구들하고 하나는 외롭고 둘은 가난하다. 이게 지금 첫째 엄마들 사이에서 하나는 유행하는 외롭고 말이에요. 둘은 가난하다. 두- 이 둘 다에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를 둘 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면 차라리 한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제대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키우겠다. 만약에 이런 먹을 권리나 아이들이 사교육에 치우치지 않게 똑같이 배울 권리를 맞아요. 누리고 아플 때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고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라면 둘째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인구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 또 대권 주자들이 우리 심평론가 우리 저 이 앵커 말씀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필요로 한 게 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누가 저렇게 한 3일씩만 엄마들 애를 봐줘도 엄마들이 애 낳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룻밤만 밖에 나가서 자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엄마들에게 준다. 아, 그 차원도 아니고 화장실 갈 권리. 그렇죠. 문을 닫고 변을 볼 권리. 그리고 서서 밥 먹지 않을 권리. 아이고 서서. 네, 그러니까 최희 아나운서라고 되게 유명한 야구 여신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TV에 나왔는데 이게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딸을 낳는데 응. 그래서 서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얼르면서. 그러니까 그 위장장애가 엄마들 다 생겨요. 서서 맞아요.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예.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네. 아 정말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큰 게 아닌데 음. 그분들이 큰 거를 너무 네, 그쵸. 뭐 이런 어떤 이 육아가 엄마에게 다 몰아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돈을 더 주겠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좋은 돈이 방법이긴 최고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줘야 되지만 돈과 더불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일 만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더 같이 고민해 주시라라고. 우리 저 나경원 어머니께서는 뭐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내가 일을 잘릴까봐 음. 둘째를 낳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알까. 그분이 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과연 리가 내가 있나? 내가 이 판사로 아이를 정치인으로 살면서. 이 평수에서 하나 더 낳으면 얼마나 더
지옥 가고 치열할까라는 네. 걸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거에 관련한 부분은 기본권이잖아요. 이걸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4,500만 원 줘도 아이 낳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어르신들은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을 다 봐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다 애를 풀어놓으면 최소한 안전했어요. 어디 애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놀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줘도 엄마들이 좀 익숙해질 텐데. 아기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쵸. 그래야죠. 예. 네.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진짜 맞는 있잖아요. 말이에요. 음. 예. 근데 뭐 지금은 엄마, 아빠 그리고 주로 이제 엄마들의 독박육아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은 엄마가 아이만 보는 시간은 사실 크게 길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현